안녕하세요. 러버블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주도인 헬리팩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프빌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6개월 정도 살면서 느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대비하고 있어야 할 단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단전이라는 상황이 이곳에선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허리케인이나 폭설, 심한 강풍이 예보되면 이곳 기상청이 단전에 대비하라는 공지를 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작년 9월 중순에 허리케인 피오나가 노바스코샤를 관통할 때도 단전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정전이라는 게 일어나겠어? 그리고 정전돼도 금방 복구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밤새 바람이 불더니 새벽에 진짜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노바스코샤의 수많은 지역들이 정전이 된 상황이라 냉장고 음식들이 상하기 전에만 복구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다행히 6시간 만에 복구가 돼서 큰 탈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전기가 나가는 이유는 기반시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의 신도시같이 개발된 곳이 많지 않아서 전기선 같은 것을 땅에 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로 전깃줄이 지나가다 보니까 부러지는 나뭇가지들로 인해서 전깃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때 저희 집은 굉장히 빠르게 복구된 경우였고 그 다음날 복구된 지역이 태반이었고 오래 걸린 지역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복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많은 집들은 강풍 경고가 있으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 경우가 기본이고 스토브도 전부 전기를 쓰기 때문에 버너 같은 요리 도구나 랜턴도 준비해 놓습니다. 현지 친구가 있는 지역은 그 당시 일주일 넘게 단전이 돼서 가지고 있는 개별 발전기를 이용해서 냉동실을 돌렸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단전된 상황과 언제 복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 있을 만큼 이곳에서는 단전이 꽤나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단전 정보가 있는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과 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캐나다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무료인 곳인데요. 처음 입국 후 1년은 사보험을 들어서 커버를 하지만 1년 후부터는 헬스카드를 신청해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가장 흔하게 찾는 감기의 경우 이곳 캐나다에서도 감기는 많이 걸리는데요. 추위에 적응한 현지인들은 감기 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똑같이 자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 무료이긴 하지만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여기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한국처럼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또 병원에 가더라도 감기 정도는 딱히 약 처방을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물 많이 마시고 쉬라는 것이 달아서 대부분이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른이야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열이나 기침이 심하면 합병증이 올까봐 그냥 자연적으로 낫도록 마냥 놔둘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감기약을 자주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감기약이 한국보다 좀 비싼 편입니다. 사실 한국 같으면 병원비 내고 처방만 받으면 총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면 될 텐데 이곳에서는 굳이 약국에 가야 하니 비싼 돈 주고 가입한 보험 혜택을 써먹지도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약국에서 약을 사니까 원하는 약이 재고가 떨어지거나 재고 있는 곳 돌아다니다가 있는 곳을 찾아도 1인당 1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한국처럼 집 앞에 여기저기 병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도 쉽지 않고 병원도 대부분 예약제라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예약을 한 다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예약하려면 최소 몇 주씩 걸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물론 워크인이라고 해서 예약 없이도 받아주는 병원이 있긴 한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네디언 친구가 재작년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했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 후에나 예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뼈가 잘못된 상태로 붙어버린 다음에 사진 찍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뼈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도 부목 같은 것만 대주는 걸로 끝이고 약은 필요하면 약국에서 사 먹으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병원이 무료여서 좋긴 하지만 사실상 그 혜택을 받는 게 불편하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워낙 활동량이 많은 편이라 여기저기 다치고 아프다고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병원에 가서 괜찮은 건지 확인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병원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괜히 걱정하면서 며칠을 보내야 할 때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처리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쓰레기를 격주에 한 번씩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요. 한국은 재활용도 종류별로 구분하지만 이곳은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만 구분해서 마트에서 구입한 전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별도 스티커를 붙여 처리하는 부피 큰 물품의 경우에도 그냥 도로에 내놓으면 겨울을 빼고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비용 지불할 필요 없이 수거를 해가는 것은 정말 편합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고 음식물 처리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위생적으로도 크게 문제된 적이 없으셨을 텐데요. 여기도 집 앞에 큰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아져 있어서 수시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날이 따뜻할 때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처럼 격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만 날이 따뜻해지면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음식물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버리곤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냉동실에 있는 것이 싫기도 하거니와 안 그래도 부족한 냉동실이 더 부족해져서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음식물 건조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제일 필요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캐나다 우편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 앞에 분명 우편함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편물을 그 우편함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서함이라고 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우체국에 가면 번호가 적힌 우편함들이 쭉 있는데요. 저희 집에 할당된 조그만 우편함이 있고 모든 우편물은 직접 그곳에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한국처럼 일반 우편은 아파트 1층 우편함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선 일부러 다운타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하니까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우편물인 경우에도 한국 같은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기한이 있는 거라면 늦지 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많이 보내시는데요. 집 현관문에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종이를 붙여놓고 직접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다만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주문하는 택배는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딱 한 번밖에 경험이 없긴 하지만 대강 이해하시라고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주말을 앞두고 집 온수가 갑자기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고 며칠 만에 수리공 2명이 왔는데요. 옆에서 수리하는 걸 지켜보니까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간단하게 퓨즈만 갈아 끼우는 것으로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었는지 궁금해서 차후에 집주인한테 물어봤었는데요. $200를 줬다고 합니다. 얼핏 들었던 다른 사례에서도 에어컨 배관 같은 곳이 고장나서 수리를 했는데 100만원 이상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학교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